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갑시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윤석열이 정신이 좀 어떻게 된 걸까요? 요즘 재판에 나와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 거의 아무 말 대잔치에 가깝습니다. 이번엔 갑자기 군 예산안이 감축돼서 계엄을 선포했다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폈는데요. 사병들 통닭 사줄 돈까지 잘랐다면서 마구 흥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통닭 때문에 계엄을 선포했다는 얘기인데 윤석열이 왜 이럴까요? 어떻게든 내란의 원인이 자신의 권력 연장을 위해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은 것이겠지만 독방에 처박혀서 나름대로 짜낸 국리가 이 정도 수준인가 생각하니 참 어리석기 짝이 없고 아직도 일말의 반성도 하지 않고 있으니 이런 자는 영원히 이 세상에서 격리시키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지 않나 확신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나저나 처음엔 저자의 비루한 모습을 보면서도 실체를 알게 됐다는 점에 그나마 겨우 지켜보던 국민들조차 이제는 저자가 하는 말조차 듣기 싫어지니 그냥 하루빨리 선고를 내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생방송 백운계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방금 전에 대방어 손질하는 영상 보셨죠? 저렇게 바로 잡은 대방어 10kg 이상 되는 거 그거를 해썹 인증받은 그 공장에서 정말 아주 위생 처리해가지고 잘 다뤄서 아주 손질을 잘 해가지고 직송 보내드리는 대방어입니다. 10kg 이상 되는 거 바로 잡은 거 이거를 썰어가지고 탁 해주는데 뭐 금요일날 우리가 먹어봤으니까 근데 왜 계속 하냐 여러분들이 계속 사랑해 주셔가지고 제가 크리스마스 때 이걸로 파티하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어제 많이들 주문해 주셨어요. 참 맛있게 드실 겁니다. 맛있게 드시고요. 이거는 받아서 바로 드시는 것보다 냉장실에 하루 정도 넣어놨다가 드시면 더 맛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문하면 내일은 쉬고 모레 도착해서 주말에 드셔도 좋으실 겁니다. 가족끼리 모여서 드시고요. 아마 한 번 드신 분들 더 드실 것 같기도 하고 선물하셔도 좋고 이번에 한번 방어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먹어보니까 이렇게 좀 여력이 되시면 묵은지 좀 씻어가지고 거기에 드셔도 좋고 그 다음에 무순 그거를 김에다가 이렇게 싸서 먹어도 아주 좋고 초장도 들어있긴 한데 뭐 아시는 분은 초장에 안 찍어 먹어요. 왜? 그러면 너무 좀 방어회 제 맛을 못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나 뭐 초장 드셔도 됩니다. 예, 드셔도 되고요. 정어리몰 자연산 대방어회 정말 드실만하다.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많이 드시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제주 산지 직송 조생귤도 좋습니다. 극조생귤은 맨 처음에 난 거, 조생귤은 지금 나오는 거, 지금 나오는 게 당도는 더 좋고요. 맛있고 크기도 좋고 5kg이면은 온 가족 드셔도 한 일주일은 드실걸요. 19,900원에 밤에 TV 보면서 까먹으면 좋죠. 여러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문도 환영합니다. 1551-3158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정어리몰 대방어회 광고 보셨는데 이번 크리스마스 때 대방어회로 파티하는 집들이 꽤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제 보니까 아주 많은 분들이 주문을 해 주셨던데 감사드립니다. 보스형님 TV님이 정어리 분들 중에 아내분들은 저기 대방어회 남편들 사드리세요. 안 사주면 계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 정말 드실 만한데 광고는 이따가 하기로 하고요. 김종희님께서 아침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댓글창에 인사글을 매일 아침 올리지 않습니까? 오늘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항상 맑은 정신을 유지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몸과 마음을 바르게 가지고 가는 것 참 중요한 일이다. 그런 생각하면서 오늘을 좀 헛되이 또 보내지 말아야지. 그렇게 다짐을 하면서 왜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우리가 흘려보낸 오늘은 어제 그 누군가가 간절히 열망했던 내일이다. 그런 글이 있어서 올렸더니 김종희 님께서 맑은 정신 어려운 일이지만 늘 깨어 있으려 노력합니다. 정어리가 때로 다니면서 함께 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물고기를 절의 풍경으로 다는 이유가 물고기는 눈을 뜨고 자서 늘 깨어 있다는 의미라고 하더군요. 따뜻하고 정의로운 정어리 TV 정말 좋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곳에서 위로를 받고 정의를 외치고 그 힘들이 알게 모르게 사회 전반에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셨는데 김종희님 저를 더 깨어있게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바다향기님 따님께서 바다향기님 댓글을 대신 써주신 거죠. 앵커님 바다향기입니다. 누워있는 사이 개국 2주년과 방송 40년 소식을 들었습니다. 함께 축하드리지 못해 죄송하고 지금이라도 축하드리면서 함께 기뻐합니다. 정어리 시작 전부터 구독자였어서 너무 기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하셨는데 올해 제가 받아본 크리스마스 인사 중에 가장 기쁜 메시지입니다. 바다향기님 회복되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빨리 완쾌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소개하지요. 갑자기 궁금해졌어. 세 분 누가 제일 형이에요? 제가 제일 형이죠. 그래요? 네, 제가 제일 형입니다. 오, 그럼 이정주 기자님부터 CBS 이정주 기자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제가 셋 중에 제일 형입니다. 제일 막내같이 보이는데 아이고. 제일 형이군요. 점심을 한번 사야 될 그러면 신인규 변호사님하고 정구승 변호사님은 누가 형이에요? 형님이십니다. 제가 여기서 둘째입니다. 예. 신인규 변호사님 항상 우리 막내였는데 정어리 TV가 갈수록 젊어지는 것 같아서 계속 젊어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정어리 정구승 변호사님 네. 어서 오세요. 네, 막내 정구승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그러면 남자는 괜찮아. 우리 이정주 기자님 몇 살이에요? 제가 이제 현재는 44이고, 예, 이제 새해 되면, 예. 새해 되면, 현재가, 새해 되면 45. 그러면 세 분 다 40대인 거예요? 예, 그렇죠. 저는 만 36. 30대 후반. 30대. 예. 좋아. 너무 좋아요. 3040 특집. 정구승 변호사님 쿠팡 단체 소송 지금 접수 받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얼마나 접수하셨어요? 지금 신청하신 분들은 거의 29만 명 넘으셔서 29만 거의 명. 30만 분 가까이 되시고요. 근데 이게 저희가 집단 소송을 해본 변호사님들이 얘기하시는 게 대형 로펌에서 이게 본인이 맞느냐 이런 식으로 많이 지적을 하면서 시간을 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본인 인증까지 하는 계약서를 보내드리는 절차를 한 번 더 거치고 있는데 거기에는 19만 명 분께서 응해주셨고 지금 이제 신청하신 분이 계약하시는 분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고 변론 종결 전까지 그러니까 재판이 거의 끝날 때까지 신청 가능하니까 쿠팡에 대해 응징하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신청해 주셔도 됩니다. 만약에 접수해서 이제 소송하면 지금 나름 생각하시는 손해배상액이 얼마나 생각합니까? 일단 저희가 비용을 안 받고 예.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는 지면 저희 법인이 파산을 합니다. 소송 비용이 만약에 원고 부담으로 나오면 그래서 저희는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게 기존 판례에서 인정되고 있는 10만 원으로 스타트를 하고 수사기관이나 행정청에서 조사하는 것에 따라서 쿠팡이 나쁜 짓이 밝혀지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증액을 할 예정입니다. 집단 소송 같은 경우에 그 전에 사례가 어떤 것들이 있나요? SKT 사례가 있는데 지금 그거 같은 경우는 조정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 조정안으로 30만 원이 제의됐는데 SKT 측에서 거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에 따르면 지금 이게 손해 중에서 손해가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그중에 위자료만 인정이 되고 있어요. 나머지 같은 경우는 인과관계를 내가 어떤 손해가 일어났는지를 개별적으로 다 밝혀야 돼서 그래서 판례상으로 위자료만 10만 원 인정되는 게 지금까지의 통례입니다. 구체적인 사례, 피해 사례를 이렇게 내놔라 이렇게 요구하는 모양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쿠팡 사태가 일어난 뒤로 내 전화번호로 막 모르는 전화들이 걸려오는 일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분명히 정보가 유출돼서 그런 거로 짐작이 되는데 이게 그것 때문에 걸려온 건지 아닌지는 그거는 또 밝히기가 어렵죠.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상 불가능해. 사실상 캄보디아에 있는 조직원 잡아다가 너는 어디 데이트 있었니? 라고 물어보지 않는 이상 인과관계 입증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적극손해나 소극손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가 어렵고 위자료로 10만 원씩만 인정되는 추세인데 사실 이게 너무 작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페이스북에서 예전에 정보 유출이 있었을 때 미국에서 조 단위의 손해배상금이 나왔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미국은 역시 징벌적 손해배상이 있어서 크구나 했는데 제가 그 청구인단 1,700만 명분의 1을 나누니까 1인당으로 치면은 저희보다 적은 경우도 많더라고요. 아직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집단소송제도 한 명만 소송을 해도 전체가 다 되는 그 제도가 없어서 참여를 직접 해주셔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그렇지 액수 자체는 타국에 비해서도 크게 적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해서 이제 손해배상액도 더 늘릴 필요가 있는 거고 뭐 입증 책임의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사실은 쿠팡 쪽에 훨씬 더 불리하게 이게 작동이 돼야 될 뿐만 아니라 사실 집단소송 지금 대한민국에서 하기가 어렵거든요. 지금 정구선 변호사님도 뭐 법인에 명운을 걸고 하겠다라는데 왜 이게 명운을 걸고 해야 될 일입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제도적인 뒷받침이 반드시 따라와야 앞으로도 이런 일의 재발을 막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미국의 집단소송 제도 같은 경우에 한 명만 신청을 하면 모두가 다 혜택을 받게 해주면서 오히려 메일을 보내서 너는 빠질래? 라고 물어봅니다. 빠진다고 의사표시 안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실 3,400만 명에 대한 소송이 한 명이 소송하면 다 인용이 되는 거고 그러면 쿠팡을 10만 원씩 한다고 하면 3조 4천억을 물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미국 스타일의 규모의 배상금이 나오는데 아직은 그 진정한 의미의 집단소송 제도가 도입되지 않아서 저희가 이렇게 일일이 모객을 해갖고 저희가 수집을 해서 청구해야 되는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집단소송과 관련해서 미국은 좀 활발하고 우리가 그거 관련된 거 영화로도 많이 본 거 있죠. 에린 브로코비치가 예, 맞습니다. 그렇죠. 줄리아 로버츠 나오는 그렇죠. 영화. 환경 관련 소송. 예. 그것도 보면 이제 집단소송으로 이렇게 피해를 갚아가는 건데 그런 거 보면 미국은 거기에 우리보다 훨씬 더 엄격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법제의 문제가 피해자가 또 피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소송을 해서 권리구제를 받아야 되는데 권리구제 받는 거 자체가 리스크고 패소했을 때 뭐 패소 부담을 또 물리기 때문에 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히나 이런 개인정보와 관련된 뿐만 아니라 이런 집단이 나서야 되는 소송은 저는 조금 더 피해자들을 더 보호하는 쪽으로 이 제도가 마련이 돼야 그래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그 실질화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좀 국회에서 좀 이미 법안들도 다 나와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빠르게 좀 입법 처리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네. 자, 첫 번째 아이템 갈 텐데 변함없이 님께서 슈퍼챗 보내주셨네요. 크리스마스 선물로 젊은 오빠 총 출동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는데 변함없이 님 젊은 오빠들 좋아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자, 먼저 어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이 통과가 됐고 이제 오늘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지금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현재 또 필리버스터 진행하고 있죠. 어제는 11시 40분에 끝났는데 오늘 한 12시 한 반쯤 뭐 시간이 있으니까 끝나서 오늘 그 법안까지 통과가 되면 일단락이 될 것 같습니다만 먼저 어제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전담 재판부 법 일단 민주당은 위헌성을 거의 제거를 했다고 하는데 다만 지금 일부에서 그러니까 물론 뭐 보수 매체들은 말할 것도 없고 아직도 일부에서는 이게 자칫하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는 걱정을 합니다. 오늘 패널들과 함께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어제 통과 이후에 민주당 원내대표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죠. 이제 사법부의 책임이 남았습니다.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 한 범죄를 단호하게 심판하라는 책무입니다. 헌법과 개정 법률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가장 걱정하는 게 이게 위헌이냐 아니냐. 제가 보기에는 많이 제거했고 오히려 지금 많은 지지자들이 이럴 거면 뭐하러까지 하는데도 문제를 삼는 게 만약에 이걸
윤석열 쪽에서 위원 제청을 하면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재판이 정지가 되기 때문에 윤석열이 풀려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걱정입니다. 이 부분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 신인규 대표님 어떻게 봐야 돼요? 저는 지금 이 내란 전담 재판부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지금 조이대 체제에 대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위헌 위법한 사법부의 행태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그거를 바로잡겠다라고 지금 대안으로 나온 내란 전담 재판부가 위헌이다라고 단정짓는 것은 저는 매우 모순적이다라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는 해본 적이 없거든요. 이게 지금 거의 그 과거의 재헌헌법이나 이럴 때는 헌법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법률로서 하는 건 처음이라서 위헌이다라고 단정짓거나 합헌이다라고 단정짓는 것은 저는 뭐 무의미한 토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그러면 조이대 체제의 이 불신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내란 전담 재판부가 위헌 우려 때문에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그럼 다른 대안은 뭔가에 대해서 답을 하셔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뭐 재판이 지연된다 뭐 여러 가지 그 위험성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계시는데 그 위험성보다는 조이대 체제에서 불신을 가지고 재판을 감당하는 현재의 리스크가 훨씬 더 크다라는 저는 국민적 이해와 상식에 바탕을 해서 전 반드시 이 법이 저는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지혜를 모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마지막으로 내란 전담 재판부를 통해 가지고 했을 때 뭐 재판이 지연되는 위험이 있다. 지금 이걸 많이들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국민들이 승복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체제로 하는 게 더 낫다. 지금 이런 논리들을 펼치고 있는 건데 전 한번 되묻고 싶어요. 이 내란 재판이라는 것이 국가 반역죄를 처리하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금 기존 재판부가 결론을 내리든 내란 전담부가 결론을 내리든 저분들이 승복하겠습니까? 윤석열 어게인을 하자고 하시는 분들이 내란 전담 재판부의 결론에 저는 타협하거나 승복할 가능성은 제로로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란의 문제는 승복과 타협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진압의 문제고 응징의 문제다. 저 그런 차원에서는 반드시 내란 전담 재판부를 통해서라도 전 단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것부터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사설을 읽어봤더니 우리 헌법은 군사법원만을 유일한 특별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 근거 없이 내란 전담 재판부와 같은 사실상의 특별법원을 법으로 설치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다. 이렇게 지금 위헌이라고 몰아붙이고 있거든요. 우리 헌법의 특별법원은 군사법원이지만 이거는 법원이 아니고 재판부인데 정구승 변호사님, 재판부하고 법원하고 같습니까? 전혀 다르고 제가 역사적인 부분이랑 실익 그리고 설계 부분을 다 설명을 드릴게요. 역사적인 부분을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 법이 많이 모티브로 삼고 있는 독일 같은 경우에도 전범에 대해서는 뉘른베르크 재판이라고 특별재판부를 통해서 처벌한 사례가 있고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가 건국했을 때 반민족 특별재판부를 가인 김병로 선생님으로 하는 특별재판부를 만들었던 사례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승만과 친일부역자들이 지금과 비슷한 논리로 반발을 했지만 당시 재헌헌법에는 이에 대한 그 내용까지 들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특별재판부, 그 특별법원이 아니라 특별재판부입니다. 전담 재판을 하는 거죠. 이 전담 재판부는 지금도 있습니다. 소년법원, 예를 들어 그런 것들이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위헌성은 없고 신인규 변호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실익이 없다라는 비판이 있는 거는 저는 동의할 수 없는 게 일단 첫 번째 영장 전담 재판부가 지금 대법원 예규상으로는 없습니다. 즉 이번 법안을 통해서 조이대가 심어놓은 그 수원 3인방 플러스 1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영장 전담 재판부가 이제 통과가 될 거고요.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이는 부분은 중개 부분입니다. 예. 지금대로 한다면 특검법이 아닌 부분이나 이런 새로 뭐 예규로 한다고 하면 중개가 의무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법안에 중개에 대한 의무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기현 재판장에 대해서 초반에는 많은 활동가나 기자분들이 문제 제기했지만 국민 여러분들께서 직접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문제인지는 잘 몰랐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은 그런 것들의 공백이 없게 하기 위해서 법안 내에 중개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즉 당장에 문제가 있는 재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바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0년, 30년 지났을 때 분명히 딴소리 하는 사람 나오거든요. 5.18 때도 그랬고 거기에 대해 항상 딴소리 하는 사람 나오는데 영상으로 박제해놔야 이 사람들이 얼마나 비루하고 이 사람들의 논리가 얼마나 허접했는지를 남길 수 있다 생각하고 또 관할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일부
군 출신이 전역을 하는 바람에 막 논산 지원해서 재판을 받고 이래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사실 기자분들이나 활동가분들의 감시를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거를 전속관할을 중앙으로 해갖고 모두가 동일한 그 바운더리 내에서 시민사회의 감시를 좀 더 촘촘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도 해놨습니다. 또한 신속재판 규정이 있습니다. 물론 특검법처럼 6개월 규정은 빠졌지만 신속하게 재판할 수 있는 규정을 넣어갖고 이게 이제 우리가 너무 오래 기다리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들어가 있어서 실익도 분명히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계 부분인데요. 지금 결국엔 법관들이 뽑은 법관이 이거에 재판장을 맡게 되면 아무리 피고인 측에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법을 통해서 재판관이 됐는데 내가 그걸 제청한다고 하기 좀 어려운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즉 재판관 스스로 위헌을 제청하는 거는 쉽지 않다. 어차피 피고인 측이야 위헌 계속 주장할 거예요. 결국에 헌법소원을 가겠지만 재판관을 통해서 하는 거랑 피고인이 직접 하는 거랑은 아무래도 그 효과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 효과라기보다는 그 실체적으로 느껴지는 설득력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실익이 있다. 즉 역사적으로도 실익 측면에서도 그리고 이게 설계 측면에서도 위헌적인 부분이 없고 충분히 무조건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만 더 보강을 하면 그 반대론자들이 지금 군사법원을 예를 들고 있잖아요. 만약에 군사법원을 우리가 폐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위헌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에는요,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법원법도 내일 폐지시켜도 위헌 아닙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모든 국가 체계에 대한 조직에 대해서는 국회가, 입법부가 넓은 입법 재량의 권한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우리 전통적인 판례의 계속된 원칙인데, 우리 헌법 103조에 보시면, 101조에 보시면은, 102조에 나왔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법 단계설에 따라서 헌법 밑에 법률이 있는 것인데 법률로 조직을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내란전담 재판부를 한다고 해서 전혀 위헌이 되지 않는다. 지금 그 반대론자들이 이야기하는 논리들은 우리 헌법에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는 걸 가지고 느낌적인 느낌으로 좀 위헌을 주장하고 있어서 전 매우 잘못된 주장이다. 저 그렇게 봅니다. 지금 필리버스터하고 나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할 예정인데 그 법에 보면 허위 조작 정보를 유포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물리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정구승 변호사님, 조선일보가 이렇게 특별 법원도 아닌데 재판부를 특별 법원인 것처럼 해서 하면 이거 허위 정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 가지 요건이 있어서 바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선언적으로라도 이런 허위 정보가 유통될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면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뻔뻔하게 나서지 않고 조금 더 자기 검열을 하게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의 책임을 조금 더 무겁게 하는 그런 조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주 기자님 어때요? 지금 이제 이걸 놓고도 언론의 입틀막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언론 자유의 위축이라고 보기에는 잘못된 일들이 지금 너무 많이 있기는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정보통신망법,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 이 법 같은 경우는 그 이번에 이제 전담 재판부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우리나라 보수 인사들 미국 좋아하잖아요. 네. 맨날 뭐 말 나오면 미국 하는데 좋은 거는 미국하고 절대 비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사실적시 명예훼손 이런 거 있잖아요. 미국에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사실적시로 어디 형사처벌 하나요? 그 가더라도 민사로 가요. 그리고 예전에도 이제 윤석열이 후보 시절에 그런 말 했었거든요. 무슨 언론 자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김건희 그때 관련해서 7개 언론사에서 다 소송 걸었어요. 본인 앞에서는 허위사실 이런 거 언론 뭐 입틀막 하지 말고 언론의 자유를 줘야 된다는데 뒤에서는 다 형사처벌로 걸었었어요. 실제로. 그리고 취임하고 나서는 그 결국 도어 스태핑 본인이 깽판 치고 나서 MBC 찍어가지고 1호기 못하게 하고 언론 자유 가장 침탈한 사람이 지금 반대하는 보수 세력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 정청래 전 대표가 당시 과방위원장 때 이제 추진하다가 실패를 했었는데 이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경우는 일각에서는 계속 말하는 게 인상비평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뭐 이게 5배 손해액을 하면 언론 자유를 막을 수 있다 어쩐다 하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례 중심으로 봐야 돼요. 실제로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의도적인 고의성이 있는 그런 악의적 기사로 손해배상 된 사례 한번 보세요.
어떤 사례가 나오냐면 없는 취재원을 지어내요. 네, 예전에 뭐 그 조국 대표 딸 조민 씨, 뭐 병원에서 뭐 인턴 했었니 어쩌니 했는데 그 병원 내가 인턴한 거 봤다. 이 뭐 그때 당시에 뭐 인턴하고 몇 개월 안 하고 갔다 이런 식으로 이제 멘트 땄거든요. 그 없는 멘트였어요. 네, 아예. 그래서 승소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단순히 언론 자유 뭐 족쇄 물린다 지금 생각하는 기자들이 쓰는 그런 기사 가지고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전화도 안 해보고 아예 멘트 없는 걸 쥐어 쓰는데 그거를 처벌 안 하면 어떻게 그럼 뭘 놔둬야 돼요? 도대체 뭘 처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례 중심으로 보면 지금 말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어떤 다툼의 여지가 있는 그런 기사에서 나오질 않아요. 아예 없는 걸 지어냈을 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은 언론 스스로도 그런 기자들 스스로 우리 스스로 정화를 시켜야 되고 그런 기사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나서서 이런 법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된다고 봐요. 하랑님께서요. 조선이 그렇게 보도한 거 보니까 위헌이 아니네. 그러셨는데 어찌됐든 지금 그 법안 통과 이후에 서울 고법 판사들이 모여서 수용하는 분위기이고 이렇게 맞춰서 준비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일단 서울 고법의 판사들이나 법원의 분위기는 이건 위헌이 아니구나 이 정도면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해서 받아들이면 재판이 중지되는 거죠. 그러면 헌재 신청을 했을 때 이건 이유 없다라고 기각할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합헌 가능성이 전 100%로 봅니다. 네.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 헌법 101조에 사법권이라는 것은 대법원장에 속한다고 안 돼 있습니다.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돼 있어요. 법원. 우리가 말하는 법원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법원의 구성원들이 그중에 핵심적인 자원들이 판사들 아닙니까? 판사회의가 의결해서 자기들이 정하는데 이게 왜 위헌입니까? 그러니까 조의대의 영향력만 배제하자는 차원에서 부득이 위헌적 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대안이기 때문에 이걸 위헌이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조의대의 정치행위에 대해서 그럼 먼저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서울고법에서도 판사들의 그런 의견들을 봤을 때는 위헌재청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높고 그렇게 되면 재판 중단의 효과도 없는 겁니다. 제가 아까 언론 얘기 나왔으니까 한 말씀만 드리면요. 언론의 자유, 사법의 독립 다 우리 헌법 가치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법의 독립이라는 것이 조의대의 정치질까지 독립적으로 놔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언론의 자유를 가지고 생사람 잡아가지고 한 사람을 조지는 기사 그것까지 쓰라고 언론의 자유를 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전 검열과 사후 책임은 명백히 다른 거기 때문에 사전 검열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악용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을 때 그걸 바로잡자라는 차원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저는 표현의 자유를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형사처벌보다는 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방향성이 맞고 전 여기에 대해서 좀 발작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은 평소 그런 허위 정보를 가지고서 재미를 본 사람들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헌재에서 아예 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그러니까 거죠. 헌재에서는 결국에는 위헌 판단을 하는데요. 그 중간에 정지되는 부분은 위헌 심판 제청을 법원에다 하거든요. 예. 법원에다 했을 때 해당 재판부가 위헌 제청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헌법재판소로 가더라도 우회로로 돌아서 가는 거거든요. 어허. 그래서 위헌 심사는 나오겠지만 법원에다가 제청하는 겁니까? 그렇죠. 헌재에다가 위헌법률 내는 게 심판 제청은 아니고. 법원에 하고 법원의 판사, 지금으로 치면 이진관, 뭐 지기현, 뭐 이런 한성진 이런 사람들이 법원에서 헌재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그 제청을 하는 겁니다. 법원에서 헌법재판소에 가지고 갈 때는 이걸 이제 헌재의 사건 번호로 가사건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재판이 중단이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고법에서도 이 정도로 나오면은 위헌재청 신청 자체를 안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예. 그랬을 때는 이제 당사자들이 다른 우회로로 헌법재판소로 가서 위헌 여부 판단을 받기 때문에 재판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우회로는 어떤 게 있어요? 이제 헌법소원으로 가는 거죠. 헌법소원.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으로 가면 이제 사건 번호가 달라집니다. 예. 헌법소원으로 가도 중단이 됩니까? 중단 안 됩니다. 그건 안 그렇게. 되고. 위헌 제청으로 갔을 때만 중단이 되게 돼 있습니다. 가사건만 중단이 됩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법원에서 이렇게 제청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바로 이렇게 피고인 측에서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한 아니고요. 단계가 이제 필터링이 있는 거죠. 법원에서 위헌 심사를 받아서 헌재로 들고 가면 그 가사건인데 그때는 재판이 중단이 되는데 그러면은 걱정 안 해도 되겠네. 네, 왜냐면 지금 판사가 법원 이거는- 분위기가 예. 뭐 이 정도면은 유연성은 없네. 그럼 재판 중단이 안 되는 겁니다. 문제 삼을 수가 없네. 이런 거 그것 아니에요? 때문에 민주당이 이제 법원의 입장을 대폭 반영을 한 예, 겁니다. 그래야 이제 재판부 입장에서도 위헌 제청을 하는 것보다는 이거는 오케이. 우리가 입장을 충분히 반영됐다라고 그러니까 하는 거고.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사 가는 루트가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예, 법원을 통해서 예. 가는 것과 법원에서 기각당했을 때 개인이 들고 가는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중단의 효과는 앞뒤가 다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인이님 쉽게 설명해 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우리 신변 그랬는데 이해가 됐어요. 그거 걱정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수정안 막 나올 때 아이고 뭐 저러다가 뭐 완전히 대법원 얘기하고 달라질 게 뭐가 있어. 차라리 뭐 똑같은지 더 해야 되는데 그랬다가 이게 위헌이라고 해서 또 재판이 중단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법원을 거쳐서 헌재로 가게 돼 있는데 법원에서 문제를 안 삼으면 그럼 중단 안 됩니다. 중단될 이유가 없는 거죠. 대신에 이제 위헌 판단은 당사자가 가는 거기 때문에 뭐 위헌 여부 판단은 나오겠지만은 지금 재판 중단 자체를 리스크로 말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법원이 위헌 심사 제청을 기각하면 중단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아까도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그 재판의 독립이지 사법부의 독립을 저희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재판의 독립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법원 내부에서도 독립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예규에 따르면은 조희대가 배정한 서울고법 인사들이 그중에 랜덤 배당을 하겠다는데 그 자체가 재판의 독립이 아니에요. 지금 민주당 안이 조희대 예규보다 더 우월한 점 중에 하나가 법원 내부의 독립을 보장하는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 내에서도 이거는 위헌이지 예규보다 오히려 위헌 소지가 적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잘 분류해 주셔야 하는 게 조희대의 사법부 즉 헤드쿼터랑 일반 재판사 그리고 사법부의 구성원들이랑 의견이 많이 갈려요. 지금 법원 구성원의 80% 이상이 조희대가 적절치 않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고 오늘도 부산에 있는 부장판사님이 한 사설 인터뷰를 통해서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너무 사법부를 뭉뚱그려서 비판을 하게 되면 전선도 너무 넓어지고 오히려 외부의 적의 공격을 받는다고 생각해서 사법부가 똘똘 뭉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 사법부의 이진관 재판장님 같은 분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 응원을 하면서 정치 플레이어로 나서고 있는 조희대 코트를 비판을 해야 그들이 나눠지고 실질적으로 안에서 양심과 법률에 의해서 재판하고 있는 판사님들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어서 이 부분을 꼭 구분해서 비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 게 사법의 독립이라고 지금 퉁쳐서 얘기하면서 조희대를 건들지 말아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헌법에 써 있는 대로 저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103조 이렇게 나와 있죠.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심판한다. 그러니까 재판을 전제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개의 판사들도 조희대로부터도 독립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가 오히려 필요한 것이죠. 근데 이걸 가지고서 사법부를 뭉뚱그려서 사법부는 영원히 노타치야. 아무도 건들지 마. 그런 조항은 우리 헌법에 단 한 글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한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예규가 이제 무작위 배당 강조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지금 민주당 안보다 더 낫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것도 약간 숨은 2인치가 있는 거예요. 이 무작위 배당으로 배당된 사람이 지기현입니다. 네. 그때 당시에 형사 14개 이제 부서 회의한 다음에 5개 뺐죠. 내년 초 정기 인사 있을 사람, 떠날 사람, 어떤 사람 빼고 하다 보니까 지기현이 몰린 거예요. 그래서 김용현 전 장관한테 처음에 지기현 배당 딱 떨어지니까 나머지 사건 다 거기다 빨려 들어간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처음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의 어떤 의중이 반영된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게 되고 그 의심이 현실로 들어왔습니다. 구속 취소할 때 대법원장 단 한마디 했나요? 서부지법 난동 때 성명서 나왔나요? 이진관 재판 그 밖에서 협박하고 겁박하고 이하성 변호사 이런 시정잡배들 난리칠 때도 조희대 대법원장 어디 있었습니까? 어느 자기가 성명서를 낸 적이 있어요? 그리고 계엄 때 엊그제 무슨 본인들이 간부회의 때 뭐 이게 계엄은 위헌적이다 이런 뉘앙스로 말했다는데 뉘앙스가 아니라 말씀을 하세요. 아침에 출근할 때 말씀을 하시면 돼요. 사실 대법원장 정도면 3부 요인 중에 하나고 저는 이제 권력에 저희 언론 쪽에 있지만 저도 권력에 지나치게 편파적인 마이크를 주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장이나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 대통령 그리고 대법원장 권력의 만큼 책임이 높은 이유가 언론들이 그 사람 말하면 바로 받아주는 거예요. 일반 판사들 해봤자 2++ 막 쓰고 이렇게 해봤자 파급이 별로 없어요. 근데 대법원장 정도면 자기 의사 표명하잖아요. 출근길에. 바로 전 언론이 다 받았어요. 근데 왜 12월 4일 아침에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나요?
그때 위헌이라고 하면 되지. 근데 지기현이 무작위 배당이 아니라는 얘기가 제가 있잖아요.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법원에서 원래는 무작위 배당이 원칙이고 지금도 법원이 무작위 배당하겠다고 치고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정주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사건 있지 않습니까? 내란 사건, 지기현에게 지금 간 그 사건은 무작위 배당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김용현을 먼저 지기현한테 배당을 하고 지기현이네? 그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이네? 그러면서 윤석열 사건을 적시 사건 처리 규칙에 의해 가지고 자기 배당이죠. 지기현 쪽으로 몰아준 거예요. 몰아준 배당을 한 겁니다. 여기서 배당의 오류가 한번 나오고. 그러니까 법원은 무작위 배당이라는 걸 지금 말할 자격이 없어요. 무작위 배당 안 했거든요. 안 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이재명 후보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대법원 소부에 무작위 배당 됐습니다. 그 누가 전원합의체로 바로 2시간 만에 끌어갔습니까? 조희대가 끌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배당 가지고 장난친 게 지금 한두 건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영장전담 판사 어떻게 됐습니까? 영장전담 판사로 배당 장난 못 치니까 아예 수원에서 3인방 끌어다가 영장전담 판사로 앉혀버려요. 마치 김건희가 자기 사건 덮을 때 사건 개개의 검사를 조지는 게 아니라 그냥 박성재를 앉혀놓고 조져버리잖아요. 즉 그 짓거리를 조희대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번 예규에 나와가지고 국회에서 방맹이 때리기 직전에 예규로 치고 나오는 것도 전 정치행위라고 보는 것이고 거기서 무작위 배당을 얘기를 해요? 양심이 있습니까? 무작위 배당을 그동안 해왔으면 제가 만보 양보해서라도 그래 양심이 좀 있네. 근데 그동안 무작위 배당 안 했거든요. 그 지금 지기현 사태가 나왔고 이재명 후보 당시에 피선거권 박탈 사례가 나온 것이고 지금도 영장의 줄기각이 나온 것이 조희대의 영향권 속에서 그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지적을 하나도 안 하고 저는 소위 중립을 표방하는 언론들도 양심이 있으면 앞에 위원도 같이 지적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앞에 위원성은 못 본 척이고 그냥 조희대는 성역이고 지금 바로잡겠다는 시민사회나 민주당의 목소리에 대해서만 위원 얘기를 해요. 근데 위원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식의 편파적인 상황에서는 조희대 체제에 바로잡을 수 없다. 피해가 국민들에게 전가됩니다. 하나 더 얹자면 사실 계엄이 실제로 성공했고 내란이 성공을 했으면 가장 권한을 많이 뺏기는 게 사법부입니다. 그러면 12월 4일 날 출근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했어야 되는 태도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입법부 구성원 여러분 사법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왔어야 돼요. 자신들이 지금 자기가 얘기하고 있는 사법부 독립이 헤쳐질 뻔한 가장 큰 사건이 그날이었던 건데 거기에 대해서 그걸 막아준 입법부와 국민에 대한 감사는 한 번도 표한 적이 없어요. 그런 걸 생각을 하면 이 사람들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날 출근할 때도 지켜보자라면서 말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걸 점을 하면 도대체 그날 뭐 했냐? 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아까 양심에 따라서 심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윤석열 풀어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 날로 계산했는데 그때만 시간으로 그리고 그러면 그 다음에 계속 시간으로 가야 되는데 그 뒤로는 다시 날로 가고 이것부터가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양심을 팔아먹어도 저기 무슨 어디 목성이나 화성까지 가서 팔아먹은 수준인 거고 말씀하신 대로 바꾸는 것도 문제지만요. 법적 안정성을 깨기 때문에 왜 바꾸는 그 첫 번째 사건이 왜 내란범입니까? 그것도 가장 큰 권력을 갖고 있는 윤석열입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만 지적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도 동의할 수 없고 문영배 재판장께서도 이 부분을 가장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아니 왜 바꾸는데 가장 내란범부터 바꿔주느냐. 그리고 다시 또 원상복귀가 돼가지고 지금은 또 날로 계산하고 있거든요. 이 코미디에 대해서 전 이제 지기현 재판장뿐만 아니라 사법부 전체가 답을 내놔야 될 그 시점까지 온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제가 듭니다. 당시 대학에서 겸임교수로 형사소송법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이 결정에 대해서 설명을 못 하겠더라고요. 교과서가 불태워야죠. 누가 가르칩니까? 법대로 안 30대인데 하는데. 교수였다고? 네, 와. 겸임교수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설명이 아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 여기서부터는 제가 교수 못 하겠다. 도저히 그렇죠. 형사소송법을 지금 가르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판례를 바꿔야지. 예. 판례. 아니, 힘이 있으면은 법이 바뀌는 거죠. 이게 힘이 원앤 있으면. 올리였어요. 원앤 올리. 왜 그 이후로도 적용이 안 되는데 대법원이 부랴부랴 자기네들은 거기에 대해 항고를 하지 않으면서도 그러면서 일선에다가는 이거 적용하지 말아라라고 그때 지시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정말 형사소송법 교수로서 뭘 가르칠 수가 없었어요. 아니 근데 누가 그래요? 뭐 지기현 재판장이 법 어긴 게 뭐 있냐 뭐 이따위 소리를 하는데 일단 형사소송법 어겼고요. 법대로 계산 안 했고 또 하나는 우리 헌법 1조 1항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린 공화주의 기반 공화국입니다. 근데 누군가는 특정인은 법보다 위에 있어가지고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개인에 의한 힘에 의한 지배로 간 대표적인 케이스거든요. 어떻게 이런 부분을 지금까지 우리가 놔둘 수 있느냐. 이걸 놔두다 보니까 사법의 불신이라는 것은 해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이 사법의 불신 내란 전담 재판부법 하나 해가지고 회복되지 않거든요. 지기현과 조이대라는 이 휴먼 에러를 바로잡기까지는 전 계속 이 사법의 불신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자, 봅니다. 알겠습니다. 또 궁금한 거 하나 그러면 더 여쭤볼게요. 일단 이제 이거 위헌 걱정은 여러분 뭐 별로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 이해가 되셨지요? 우리 최성화님, 세 분 변호사님 3617 절대 석방 안 되지요. 속 시원히 알려주세요. 최성화님 참고로 이정주 기자님은 변호사는 아니고 기자입니다. 예. 저도 지금 그거 여쭤보려고 하는데 방금 속보가 들어왔어요. 법원에서 김용현, 여인영 추가 구속영장 발부됐다 하는 겁니다. 그저께 윤석열에 대한 구속 연장 신문이 있었지요. 그래서 바로 이제 결정이 되겠지 했는데 안 나와요. 알고 봤더니 재판부에서 법원에서 듣고 30일까지 의견 진술을 하라고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듣고 이렇게 좀 늦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구속영장 심사할 때는 그날 오전이나 오후에 심사하면 밤늦게 이렇게 새벽쯤에 결과를 알게 되니까 그걸 생각했는데 법원에서 하는 거는 좀 다른가 봐요. 김용현도 원래 내일 크리스마스 때 구속영 기간이 끝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안 나오면 또 김용현이 풀려날 뻔했는데 법원에서 김용현, 여인영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됐습니다. 이걸 보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이거 그래도 궁금하니까 한번 여쭤보죠. 자, 신은규 대표님. 이 법원에서 또 다른 이번에는 이제 이적죄와 관련해서 구속연장 요청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적죄를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에서 영장을 예. 발부를 한 거죠. 근데 이거는 한참 시간이 막 걸리고 언제든지 나오고 그럴 수 있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구별을 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보통 TV에서 많이 보는 그러니까 수사 단계에서 구속으로 이어지고 기소로 가지 않습니까? 그 단계에서는 이제 영장 전담 판사 지금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조이대 라인들이 그 인신 구속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이미 구속이 돼가지고 이제 기소 이후부터는 재판부가 구속에 관한 결정권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같은 경우나 김용현 같은 경우도 워낙 다양한 사건으로 지금 구속 상태에서 기소도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각각의 재판부에서 인신 구속에 관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김용현에 대한 것도 이적죄 재판을 맡고 있는 그 재판부에서 일단은 영장을 발부를 한 것이기 때문에 기한이 만료된 지금 시점에서 마치 개주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어달리기처럼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또 1심 재판은 6개월 동안 인신구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구속이 계속 유지가 된다. 그럼 윤석열의 경우도 내란 재판에서 뭐 지기현이 머리 쓰고 뭐 여러 가지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하든지 말든지 다른 재판부에서 또 유죄 선고가 되고 법정 구속을 시키면 또 항소심으로 올라가면서 구속 기간이 또 연장이 되고 별건으로 기소가 되면 그 재판부에서도 영장을 또 발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의 석방에 대해서는 다른 안전장치들이 지금 많이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사실 같습니다. 이 대표적인 사례가 윤석열 전 특검팀장이 박근혜 씨를 수사할 때 4년 동안 구속 상태로 재판을 끌었어요. 그러니까 쪼개기 기소를 해갖고 6개월 이렇게 해서 했는데 윤석열 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남은 혐의가 너무 많습니다. 기소되지 않은 혐의들도.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혐의들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김건희 관련된 혐의로도 또 6개월이 나올 거고 최상병 특검에서 한 거, 뭐 한 거 각각 혐의마다 6개월씩 충분히 가능하고 그 중간에 만약에 일부 혐의에 대해서 형이 나오면 그 형으로도 이미 징역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탈옥은 쉽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속 상태에서 재판 계속 받을 겁니다. 예.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실형 선고받고 지난번에 잠깐 햇볕 센 거 이후로는 영원히 이제 못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이가 요즘 말이 많아졌잖아요. 예. 아주 다급해진 게 전 지기현을 저는 잠긴말로 썼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기현을 통해서 본인이 구속 취소 결정까지도 가져왔고 뭔가 내란 재판까지도 배당을 통해 가지고 지기현 재판부까지는 윤석열 입장에서는 안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기현이가 내란 재판에 대해 가지고 본인에게 유리하게 결정을 해서 판을 좀 뒤엎으려고 했었는데 여기에 장애물이 생긴 거예요. 그게 누구냐? 이진관 재판장이 한덕수 재판을 풀 악셀을 밟아서 했고요. 또 백대현 재판장이 그 1월 16일에 가장 빠르게 지금 선고를 내린다고 하면서 근거로 든 게 특검법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입장에서는 아니 지기현을 심어다 놨는데 지기현 재판보다 훨씬 더 다른 재판들이 먼저 뛰어버리니까 지금 윤석열은
아주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보통 전관을 영입을 하면은 결과는 결과를 바꾸는 건 정말 큰 문제고 결과를 못 바꾸더라도 절차의 배려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는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직위원 재판장이 결과는 단번은 못해도 시간을 끌어줄 거라는 믿음은 최소 있었을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하는데 그 실익이 없어진 거죠. 한덕수 재판에서 나오면서 이제 내란에 대해서는 유죄인 게 사법부의 판단이 한번 나와서 결과도 못 바꾸게 됐고 백대현 재판장님의 빠른 특검법을 준수하는 그 재판 진행과 판결 선고일 지정으로 인해서 탈옥의 여지도 없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방에서 뭐 속옷 입고 안 나오겠다 이렇게 안 하고 이제 나와갖고 뭘 하려고 하는 거죠. 급해진 거죠. 법원에 직위원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형사 판사가 그래도 한 150명에서 180명 중앙지법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판사들을 다 조희대가 장악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부분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요즘에 좀 이상해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제 물론 그자 얼굴도 보고 싶지 않지만 그렇게 나와서 할 때 우리가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있었죠. 저자 헌재에서 파면되기 전까지는 대통령이랍시고 구치소에서 온갖 특혜 다 누리고 헌재에 나올 때도 그냥 머리하고 뭐 넥타이 차고 막 이렇게 나왔잖아요. 지금도 뭐 수의 입고 나오지는 않지만 상판대계를 한번 제대로 보고 싶다라는 것 하나 있고 정말 저자가 왜 그랬을까 우리가 이해가 좀 안 되잖아요. 뭐라고 떠드는가 한번 보자. 이렇게 해서 한두 번 봤는데요. 그냥 요즘에는 어떠세요? 저는 요즘에 나오면은 그냥 돌려버리고 싶어요. 막 그 듣기가 싫어요. 미친놈이 막 떠드는 그런 헛소리 하는 것 같은. 그렇죠. 그렇죠? 요새 이제 윤석열에 대한 피로감도 많아졌고 이제는 이제 윤어게인 쪽도 약간 분위기가 조금 이동하고 있어요. 그래요? 예, 이제 지선 앞두고 하니까 장동혁 대표 뭐 국민의힘 보면 요새 윤석열 얘기 많이 안 합니다. 예, 다른 얘기하지. 계속 뭐 이재명 반독자 얘기 말도 안 되는 프레임 씌워가지고 하지 윤석열 구하전 말 잘 안 해요. 실제로 제가 이제 저는 형사 전문으로 아직도 뛰고 있으니까 서울구치소를 종종 갑니다. 갈 때마다 인원이 줄어 있어요. 그리고 서울구치소 예전에 가면 그 항상 윤석열 쪽 그 접견하는 그 공간이 있었어요. 거기에 가림막도 쳐 있고 그래서 아직도 저게 남아 있구나 했는데 요즘에 윤석열이 거기에 가도 보기가 힘든 게 매일 여러 가지의 재판에 다 나가야 됩니다. 본인 재판도 너무 많고 증인으로 나가다 보니까 요즘에는 서울구치소에서 보기가 너무 힘들고 지난주에 제가 갔을 때는 그래서 권성동 이런 사람들도 재판 받으러 다니기 바빠서 그런지 없고 이상민만 변호인단에 둘러싸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아직도 가림막 없이 동일한 조건에서 접견을 하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엊그저께 생일날은 뭐 또 앞에 와갖고 떡도 차려놓고 그랬던데. 그 앞에 그 시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계속 대통령 저는 그거 보면서 뭐 저게 생일 축하인가 제사 지내는 거지 그런 생각 들던데 사람도 없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때도 우리가 사례를 봐서 알지 않습니까? 그때는 뭐 박정희 대통령의 후광까지 있는 박근혜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도 박근혜 구명운동이 힘을 많이 잃었었어요, 사실은. 근데 윤석열 같은 경우는 뭐가 있습니까, 지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자기 뭐 김건희 힘에 의해 가지고 대통령 당선만 됐다 뿐이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뭐 윤어게인들도 이게 장사를 위해서 그동안 했던 건데 이제 장사가 안 되니까 이제 더 이상 저는 뭐 힘을 쓰기가 매우 어렵다. 근데 이제 윤석열이가 다 책임을 온전히 혼자서 다 감내할 부분만 남아있기 때문에 전 그 부분은 뭐 이제 크게 걱정을 좀 덜어내도 되지 않을까. 제가 예언 듭니다. 하나만 해드릴게요. 네. 지금이야 윤석열이 좀 이슈가 되고 이러기 때문에 잘 있지만 이제 재판이 한 3년에서 4년 정도 걸려서 재판이 다 끝나고 지방교도소로 갔을 때 윤석열이나 이렇게 중요 인물 같은 경우에는 보통 독방으로 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가 어제도 거기 출신의 그 독방에서 있었던 분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게 더 고문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그렇게 말 좋아하는 사람이 말할 사람도 없이 이제 무기징역 뭐 사형 나올 것 같은데 그럼 평생을 말할 사람 없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독방끼리 모여 있는다고 하는데 그 옆방이랑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요. 이제 그 정도의 삶만 남았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윤석열 인생에서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전성기가 지금일 거고 점점 더 고통스러워질 거라는 걸 예상해 봅니다. 옆에 독방에서 방 옮겨달라고 부탁할걸요? 고막에서 저는 피난다. 말이 끊이질 않아. 고막에서 피난. 선플라워님 아이디어네요. 윤석열 나오면 무조건 음소거하고 자막으로 봅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음소거 하십시오. 윤석열 어제 뭐 통닭 뭐 얘기를 하던데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여러분들 한번 같이 들어보려고 준비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군의 허리에 해당하는 부사관이라든가 초급 장교라든가 이런
허리가 탄탄하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탈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열악해서. 네. 그래서 우리 정부 들어와서 이거를 계속 추진을 했다고. 어? 이게 단순히 사기 문제가 아니고요. 어? 우리 국방력을 어떤 인력 차원에서 유지하고 강화하는데 이게 핵심적인 예산이라고. 우리 소대장님 불쌍하다. 처우 좀 잘해 주십시오. 우리 소대장님들이 사기가 죽어가지고 근무 안 하려고 그럽니다. 라고 그 밑에 있는 사병들이 얘기를 한다고. 여기와 관련된 예산들을 지금 계속 국회에다 보내고 있는데 이게 국방력의 어떤 인력 차원에서 핵심적인 거니까 그냥 잘라버려요. 관사들을 가서 이 관사 40년씩 막 돼갖고 논문 나오는 거를 보고 이런 거 좀 다 수리하고 말이야. 이사비 이런 거 제대로 하라고 그러는데 거기 관련된 예산이 올라가면 잘려요. 가족들하고 가서 장기 근무하는 부사관들 그거 살고 싶겠습니까? 근데 부사관 그 부인들하고 내 식사도 하면서 네. 다 들어봤거든. 네. 어린 아이들 키우는 학부모 고 있는 네. 주부들도 모셔가지고 대화를 하시면서 저 부분에서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하셔서 저희들은 굉장히 그때 사기가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주임원사 활동비 이런 것도요. 주임원사가 소대 사병들 관리하는데 하다못해 통닭이라도 한 마리 사주려고 그러면 이게 꼭 필요한 돈인데 어떻게 이런 거를 이런 것만 딱딱 골라갖고 자르나 몰라. 군에서도 그런 얘기 좀 안 나왔습니까? 근데 이거 몇 번 얘기를 했거든. 몇 년을? 계엄 선포에 자꾸 전시 교전 얘기만 하기 때문에 이게 계엄 선포의 사유와 관련해서 꽤 의미가 있는 거라서 좀 그렇고. 지가 언제부터 군인들을 그렇게 생각했다고. 정말 군인 생각하면은 그런 짓을 안 했어야지요. 저걸 보면서요, 저는 그런 생각 들었어요. 이제 변함없이냐면 저 새끼는 먹는 거 얘기할 때 제일 흥분하더라 그러는데 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까지 하는가. 이제 저는 일단 제 생각을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동정을 얻고 그리고 나와 내 마누라의 죄를 덮고 권력을 연장하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겠죠. 뭐 군 관련 예산 막 잘라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정말 군인들 고생한데 통닭 하나도 못 사주고. 그런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자가 이 내공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독방에 있으면서 막 궁리를 하지 않겠습니까? 나름 방어 논리도 개발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무죄를 가지고 막 주장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꺼내서 논리를 만들려면 내가 저장해 놓은 정보와 지식이 많이 있어야죠. 이자가 평소에 책을 한 권 보기를 했습니까? 생각을 하기를 했습니까? 대화를 하면서 남의 지혜를 얻어듣기를 했습니까? 오로지 술만 차 마신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꺼낼 게 뭐가 있습니까? 술만 꺼낼 거 있겠죠. 그러니 나온다는 생각이 겨우 저거예요. 더 한심한 것은 변호인보다도 그나마 나아. 저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 부사관이나 또는 군에서 박수 쳐줄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근데 저는 일단 저 장면을 보면서 저거 지금 직연 재판이거든요. 예. 저 소송지를 안 합니까? 지금 재판과 아무 관련 없는 본인 넋두리나 하소연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드러냈는데 그나마 직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고 이번에는 들어줬는데. 그러니까 들어준 게 문제죠. 그러니까 그걸 왜 들어줍니까? 그거는 제압을 해야 되는데 예. 계속 질질 끌리고 있으니까 이제 결론도 못 내고 있는 이 한심한 사법부의 태도를 제가 지적을 하고요. 윤석열이가 좀 여기서 자백했어요. 계엄의 요건에 안 맞는다는 거 지금 얘기했습니다.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 상황일 때만 군을 동원할 수 있는데 지금 통닭값 때문에 국회에서 예산 깎아가지고 군 동원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계엄의 사유와 배경에 대해서 본인이 설명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 본인이 지금 내란죄 자백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왜 국회에서 예산이 그렇게 딱딱 잘렸습니까? 본인이 정치를 잘했으면은 국회에서 다수석 하면 되잖아요.
근데 본인이 정치를 개판 쳐가지고 107석으로 쪼그라들었고 뭐 한동훈도 거기서 역할을 좀 하긴 했겠습니다만은 국회에서 의석이 없으니까 당연히 대통령이 정치를 포기했으니 예산 깎이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하소연하는 거 참 어처구니가 없고 또 하나는 아까 뭐 국방력이나 뭐 군인들 처우 엄청 생각하던데 그거 생각하는 사람이 군을 갖다가 본인 권력 유지하는 친위 쿠데타의 도구로 갖다 씁니까? 무슨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죠. 그렇게 걱정하면서 야 군인들은 와서 내 권력 유지를 위해서 니들은 총알바지로 해. 이 사람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는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게 지금 윤석열의 가장 큰 문제 아니냐 그 생각이 듭니다. 이정주 기자님 보시기에는 윤석열은 왜 저런 논리를 꺼낸 것 같습니까? 지금 뭐 마지막 발악하는 건데요. 어쨌든 본인이 무죄가 나와야 내란에 대해서 무죄가 나와야 아래 사람들 다 같이 무죄 나온다. 너네도 중요임무 종사한 거 아니다. 나름대로 이 논리를 본인만의 지금 인지 부조화죠. 예, 거의 뭐 정신병 수준으로 갔는데 그 원래 입만 열면 이제 입만 열면 구라 이거 너무 유명했었고 저도 이제 우리 정구성 변호사도 있지만 참 정말 참담한 게 저렇게 통닭값 생각하고 사병 생각하는 사람이 최상병 사건을 그렇게 처리해요? 그 당시에 그 자기가 경로해놓고 밑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법에 따라서 군사보호법 개정돼서 이제 이첩시켜서 조사하려고 하니까 조사하는 사람 항명죄로 몰아서 잡아놓으려고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군의 지휘관들 누구 하겠냐 했는데 정작 이첩시킬 때 지휘관만 뺐어요. 예, 정말 윤석열 말이 맞다면 이렇게 해서 지휘관 하겠냐 이러면 밑에 사람들은 용서해줘야죠. 근데 그때 이첩시킬 때도 보면 딱 머리하고 꼬리만 자릅니다. 예, 중간에 있는 딱 애매한 간부들은 다 넣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논리도 안 맞고 아예 생각도 없고 국방에 관심도 없어요 별로. 저는 솔직히 정치인으로서 윤석열을 평가하고 싶지도 않고 정치인으로 생각하지도 않으니까 법조인 출신이다 보니까 법조인으로만 생각하면 신윤규 변호사님이 잘 꼬집어 주셨는데 자백입니다 저거는. 왜냐하면 개헌법 2조 2항에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에만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본인이 자백을 했어요. 사실 저 얘기하려고 하면 옆에서 변호인들이 뜯어 말려야 되거든요. 의뢰인님 이거 절대 아닙니다. 이거 자백입니다 해야 되는데 본인이 자백을 했어요. 이미 나는 그 개헌법에 맞지 않게 그 계엄을 했고 이것은 내란이다라는 걸 사실상 자백한 거에 불과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 스펙만 보면 검사 출신, 뭐 특수부, 뭐 특검,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을 했다고 해서 기대했던 그 실력이 딱 저거다. 우리 어떻게 보면 검찰 엘리트의 법률가로서의 실력이 딱 저 정도라는 걸 볼 수 있는 상징하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RB리 님이요. 군 예산 삭감한 게 누구죠? 너야 윤 씨야 그러셨는데 요즘 통닭 한 마리 얼마씩 해요? 요즘 15,000원. 15,000원. 15,000원 잡고. 지 출퇴근 거짓말로 하려고 쪽문 만든 그 돈이면은 2만 마리는 살 거예요. 그리고 그 쓸데없이 뭐 소통한답시고 그쪽으로 안 옮겼으면 3년 내내 우리 장병들 통닭 매일 먹을 수 있었어요. 몇 끼니가 통닭이죠. 몇 끼니가 남습니다. 참 할 말이 있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게 없으니까 나온다는 논리가 저렇게 말도 안 되는 논리인 거예요. 그리고 표현도 보면요. 저도 이제 심리를 해석을 해보면 얼마나 사람을 값싸게 보는 겁니까? 그러니까 통닭 하나. 그걸로 이제 뭐 군인들 사주면은 나를 좋아할 거라는 식의. 그러니까 통닭 하나 얻어먹고 뭐 사기가 올라간다? 아니 군 통수권자가 열중 쉬어도 못하고 본인이 국군의 날에 그 깽판을 쳐놓고 맨날 국군의 날에 그 뭡니까? 그 도로에서 퍼레이드 하면서 군인들 그렇게 혹사시키고 마지막에는 친위 쿠데타 지 권력 유지하려고 군인들을 사지로 내몬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자가 통닭 하나 사주면은 뭐 박수 받고 본인 군 사기가 올라간다? 아주 덜 떨어진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은연중에 저 표현에도 좀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현박하기가 부부가 천박해요. 똑같아요. 부부가 똑같고 아니 결정적인 거 그거 보십시오. 외국에도 그때 뭐 한덕수 총리 대신 나가라고 그랬지 뭐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말해 외국에 나갔더니 뭐 좀 없는 나라들 갖고 도와주라고 귀찮고 이런 말을 했던 놈이 바로 윤석열 아닙니까? 아휴. 그러니까 군 사기를 가장 생각 안 하면서 사기만 쳤던 놈이 이제 와가지고 무슨 군의 사기를 통닭과 연계시키면서 그 예산 삭감의 책임을 민주당에 전가하면서 본인의 계엄을 정당화하는 저 궤변 자체가 저게 국민들한테 먹힐 거라고 생각하고 저 말하는 게
정말 괘씸하고 여전히 정신 못 차렸다. 저는 사형을 정말 이쯤 되면 원포인트로 집행까지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 글쎄요. 생각도 듭니다, 예. 진짜로. 여론이 그렇게 높으면 우리가 아직 사형 폐지한 거 아닙니까? 폐지국은 아닙니다. 예. 김박박디라라님, 앵커님, 쟤는 삶지 말고 튀기는 게 어떨까요? 뭐 또 국민들이 원한다면. 예. 보수형님 TV님, 양념이야 후라이드야 본인이 예산 삭감 해놓고서는 그러셨고, 지금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 위주로 읽고 있습니다. 오늘 쑥이님께서 계속 보내주시는데, 보수형님 TV님 꼬리 잡아요 하셨고, 신인규님 항상 응원합니다. 오늘도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신변하는 시원한 말씀 최고입니다. 응원합니다. 감사드리고요. 파피루스님, 20일 여의도 집회에서 폭력을 사용해서 한국의 비폭력 집회를 훼손하려고 했습니다. 비폭력 집회 망가뜨리려는 세력 가만두면 안 됩니다. 차기수님 슈퍼챗 보내주셨고요.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내용 하나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김병기 원내대표 왜 이럽니까? 정말 이게 본인의 처신 문제를 넘어서서요. 이런 일이 자꾸 불거지면 이 정부가 큰 타격을 입습니다. 보세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전에 청문회 과정에서 나왔던 것은 놔두고 원내대표 된 이후로 불거진 것을 보면 지난번에 쿠팡 문제로 지금 얼마나 나라가 시끄럽습니까? 그런데 그 국정감사하기 한 달 전에 쿠팡 관계자랑 만났죠. 뭘 먹었는지 지금 국힘당 쪽에서 조사한 바로는 1인당 식사비가 23만 원이니 뭐니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스파게티만 먹었다는 둥, 속이 안 좋았다는 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그 만남이 부적절한 게 가려집니까? 제가 그때도 지적을 했잖아요. 만날 때는 은밀하지 않게 와라. 이야기 만날 수 있다니까요. 정치하는 사람이. 그러나 떳떳하고 당당하고 말이 안 나게 만나야죠. 그거 지금 간신히 넘어가나 싶었는데, 지금 대한항공 측으로부터 호텔 숙박권을 받아가지고 그 이용한 게 다 드러나고 있는데, 로얄 스위트를 이렇게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서귀 보칼 호텔에. 로얄 스위트면 여러분은 거기 가서 주무셔본 분이 몇 분이나 계실지 모르겠어요. 호텔에서 제일 좋은 방을 로얄 스위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물론 부적절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해명하는 게 확인해 보면 그 판매가가 사실은 30만 원대고 숙박 비용은 즉각 반환하겠다. 김병기가 원내대표죠. 지난번에 원내 수석 부대표 문진석 의원이 어떤 일을 저질렀습니까? 김남국 의원한테 문자해가지고 남구가 이거 좀 챙겨줘 이렇게 했는데, 김남국 의원 즉각 사의 표명하고 그만뒀죠. 김남국 비서관. 김남국이 죄입니까? 문인석이 죄입니까? 그런데 그런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그 수석 원내 부대표를 계속 하느냐, 징계를 하느냐, 그만두게 하느냐는 원내대표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냥 놔뒀어요. 왜? 본인이 떳떳해야 밑에를 혼낼 수 있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김병기 원내대표 개인의 잘못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어떤 시국입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누구랑 싸우고 있는 겁니까? 근데 장수입니다, 원내대표면은. 그 장수가 이래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이거 절대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정주 기자님, 네. 한두 건도 아니고 계속 이렇게 나오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벌써 전체 언론에서 그 취업 청탁 문제, 이제 쿠팡 대관팀 문제, 그리고 대한항공 스위트룸, 그리고 지금 베트남 들어올 당시에 이제 가족이 편의를 봐줬다, 여러 건이 있는데, 사실 쿠팡 대관팀 만난 사례는 저희 CBS 단독이거든요.
저희 김기용 기자라고. 네. 제가 얘기 좀 들어봤는데 아직 안 쓴 게 수두룩합니다. 예, 안 쓴 게 더 많고 그 부분에 관해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전화를 하면 받질 않아요. 네. 그 대관팀에 이제 본인 의원실에 있었던 이제 보좌 직원들이 2명이 쿠팡에 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 관련된 뭐 어떤 원안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잘라달라. 뭐 이런 식으로 요청을 했다는 게 이제 기사의 요지예요. 근데 이 부분이 맞고 아니고를 떠나서 저는 뭐 취재 기자로서 그래요. 이런 어떤 특혜나 예를 들면 뭐 향응 이런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여야가 없습니다. 기준이 동일해야 되고 그 현재 이재명 정부에 굉장한 부담이 되고 있어요. 사실 김병기 원내대표가. 왜냐하면 이 사안도 문제인데 이분이 지금 해명하는 자세를 한번 보세요. 기자들 앞에 대놓고 복도에서 약간 반말 비슷하게 하면서 뭐 그래? 그때 내가 술 마셨다. 그래 마셨다 어쩔래? 뭐 이런 식으로 그래갖고 나중에 입장문 문자로 슬쩍 보내고 이런 식의 행동을 반복하고 있거든요. 저는 뭐 이 앞단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이쯤 됐으면 김병기 원내대표가 정말 억울하실 거 아닙니까? 기자회견 한번 시원하게 여세요. 예, 한 3시간짜리 열고 질문 받고 끝냅시다. 예, 정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본인이 억울하면 그 자리에서 본인도 직을 거시고 허위사실을 원내대표가 설마 기자들 모아놓고 기자회견하면서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허위보도면 당연히 언론이 책임져야 되는 거죠. 이번에 법안 통과된 것처럼. 그래서 결자해질 좀 해주시라.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태도도 잘못됐어요. 제가 아까 지적했는데 정말 잘못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되는데 기자가 가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청탁금지법 해당이 안 될 거 이따위로 얘기를 하고 말이죠. 한번 보시죠. 혹시 청탁금지 곧 해명이 해당이 안 될 거예요. 특허법 관련된 할 얘기가 있으니까 그게 해당이 안 될 거예요. 지금 청탁금지법 해당이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제 해명을 기다려온 국민들에게도 이건 상당한 좀 뭐 배신감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거를 좀 안겨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명이 안 돼요. 아니 그럼 청탁금지법이 적용이 안 되면은 일반 형법 뇌물죄는 적용이 안 되는 겁니까? 직무관련소가 대가성이 있으면 1원을 받아도 뇌물이에요. 근데 이게 뭐 사법적으로 나는 뭐 아무 문제 왜 그걸 김병기 원내대표 스스로 판단을 합니까? 그 권한이 김병기 대표에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저런 식의 해명 태도 너무너무 부적절하고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이 일부 저렇게 행동을 하죠. 언론에 대해서 뭐 팔을 비틀어 튼다든지 아니면 말도 그냥 기자들에게 프렌들리하지 않게 하면서 그냥 뭉개고 간다든지. 저는 왜 그런 태도를 지금 민주당에서 봐야 됩니까? 이게 저는 지금 약간 좀 국민들 보시기에 너무나도 지금 답답한 부분일 거고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요. 오염된 칼로는 수술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오염된 칼로 수술 받을 수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저부터도 싫은데요. 그 오염된 칼로 수술을 하면 제 몸에 칼을 대면 또 다른 감염이 들어오죠. 그 누가 동의할 수 있습니까? 가장 깨끗하게 소독을 해서 수술을 해도 위험한 겁니다. 수술 자체가. 근데 지금 나라의 엄중한 수술을 하면서 암덩어리를 떼내겠다고 하는데 그 집도의 대장이 지금 저 수준인 겁니다.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 이 사안을 아마 이런 의도 같아요. 국민의힘이 저 난리인데 이러고도 민주당 안 찍을 수 있어? 딱 이거 아닙니까 지금? 그럼 앞으로 더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네요. 이거 굉장히 저는 국민을 만만하게 보는 태도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그냥 당을 바꿔서 생각을 했을 때 평가를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분노해왔던 지점들이 이런 의혹이 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명쾌히 해명을 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비판해왔던 건데 말씀하신 대로 이걸 왜 우리가 민주당에서 봐야 됩니까? 저는 뭐 의혹이 있을 수도 있어요. 거기가 억울하신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정주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캐삭방 걸고 그 기자회견 3시간, 4시간짜리에서 의혹 정말 한낱 의혹이 남지 않게 다 소명하고 무제한 질문 받고 무제한 토론하고 하면 돼요. 근데 그렇지도 않으면서 이제 계속 터져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태도는 뭡니까? 법적으로 형사적으로 유죄 무죄는 저희 법조인들이 할 일이에요. 재판에 가서. 본인은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유죄 무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적절했는지 부적절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섞는 게 국민의힘이 했던 거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분노하고 화를 냈습니까?
이거를 당을 가리고 한번 봐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잣대가 적용돼서는 안 된다고 아니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억울함에 대해서도 뭐 문진석 원내수석은 억울함 없겠습니까? 뭐 억울하다 하고 있겠죠. 김병기 원내대표도 좀 억울하다고 저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요, 국민이 제로구래요 지금. 국민이 억울함을 넘어서 진짜 피를 토하는 심정을 원통합니다 진짜로. 이렇게 해서 나라 바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정치인들은 권한을 행사하고 책임을 묻고 책임을 지는 자리지 나 억울하다라고 하면서 버티는 자리 아닙니다. 그거 버텨가지고 윤석열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럼 윤석열하고 이건 또 다릅니까? 뭐 윤석열의 부패는 부패고 우리의 부패는 뭐 깨끗한 부패 뭐 이런 용어가 있습니까? 저는 진짜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민들이 저는 인내를 많이 해줬다고 봅니다. 저는 아까 이정주 기자님 말씀대로 당당하면 당당하게 소명하고 국민의 평가를 받으십시오. 그거 외에는 저는 답이 없다고 봅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즉각 사퇴하는 게 맞습니다. 물러나야 합니다. 그 자리 지키고 있으면 안 됩니다. 왜? 잘못했잖아요. 지금도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이걸 문제 삼습니다. 자, 이번에 그 김병기 원내대표 보좌진이 대한항공 관계자하고 나눈 문자들이 공개가 됐잖아요.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엑스트라베드 요청 드릴까요? 네, 형님 엑스트라베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비서관님 쿠폰에는 조식밖에 두 분 조식밖에 안 되는데 아드님이 조식은 어떻게 해요? 아, 돈 더 내고 드신답니다. 뭐 그렇게 하고 로얄 스위트나 코너 스위트네요. 둘 중에 가능한 날 로얄 스위트. 아, 뭐 이렇게 하고. 자, 이걸 보면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김병기 의원이 국토위잖아요. 그때 당시에. 자, 그러면 국토위 소속이니까 대한항공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 있죠. 국토교통이니까. 더 자기 자신 경계해야 되지요. 유시민 작가가 노무현 의원의 보좌관이었어요. 왜 노무현 유시민입니까? 잘못된 것을 지시하지도 않고 잘못됐을 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사이였기 때문에 오늘날 노무현 대통령 유시민 작가가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겁니다. 지금 이 보좌진, 지금 이제 비서관님 하는 거 보니까 비서관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서 어떤 생각 들겠어요? 뭐 그런 거지 뭐 원내 대표님이니까 뭐 로얄 스위트 자야지 대한항공 뭐 그런 거지 뭐 이것도 뭐 우리가 하라면 해야지 뭐 까라면 가야지 이 새끼들 이것밖에 안 해준다고? 이런 일을 할 때 야 이놈아 네가 나를 죽이는 거야 이렇게 혼을 내야 그게 제대로 된 사람이죠. 그리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 이걸 보여줬을 때 그런 짓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모시는 의원이 그따위로 하는 것을 아니까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둬요. 그만둬야 합니다. 더 나오기 전에. 지금 뭐 또 베트남 가는데 뭐 대한항공하고 의전 논의 뭐 했다 뭐 이것도 한겨레 또 나오잖아요. 어떻게 해야 그만둘 겁니까?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새롭게 태어나자고 목청을 높이고 있고 대통령은 피를 토하고 있는데 원내대표라고 하는 자가 저렇게 있으면 아까 정말 정확한 비유하셨어요. 오염된 칼로 어떻게 수술합니까? 아니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이거 정무적인 내용인데요. 지금 민주당이 집권 여당입니다. 여당. 거기다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호흡을 맞춰가지고 이 나라를 이끌어갈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최전방 공격수인데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는 본인이 직을 유지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지금 집권 세력에 부담이 됩니까? 전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곰곰이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칼이 오염된 것도 문제인데 칼이 무뎌질 가능성도 너무 높습니다. 그렇죠. 피해를 국민들이 보잖아요. 예. 아 이렇게 저 앞에 나와서 이제 장수들이 서로 이제 싸우는 지금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그러는데 옛날에 김기현이 그랬잖아요. 뭐 이야기하면 야 땅 팔아 뭐 이렇게 장독에 이야기하면 한두 잔이 야 나 집 한 채 줘 뭐 이러는데 김병기 이야기하면 로얄 스위트 이럴 거 아니에요.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해선 안 되는 게 꼴대를 옮기는 방식은 절대 해선 안 되는 겁니다. 되죠. 기준을 다르게 쓰고 하면 저는 국민들을 우습게 보면 저는 반드시 그 군주 민수 있지 않습니까? 배를 띄우는 것도 국민들이 하는 거고 배를 뒤집어 엎는 것도 국민들이 하거든요. 정말 저는 국민 두려워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치인에게는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만둬야 됩니다. 당장 그만두십시오. 베르사 예외 장마님, 김병기 얘기 나오니 이 거룩한 날 열이 뻗치네요. 어떻게 찾은 정권인데 이렇게 망칩니까? 국민들은 언제든지 다시 등을 돌린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공감합니다. 저는 이제 하나 좀 웃긴 거는 원래 이게 국토위 소속 그 국민의힘 야당원들 성명서 한 장 나와줄 타임이거든요. 왜 안 나올까요? 국토위에서 네, 당시에 이런 이해 충돌과 갑질 물러나라 했는데 왜 성명서를 안 내지? 이런 그들도 다 받았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의문이 있어요. 다 같이 이참에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금 마지막으로 당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누가 다 받았는지를 모두 다 밝히면서 그렇죠. 사퇴하는 게 가장. 아니 근데 생각해보세요. 대통령은 투명하게 하신다고 지금 국무회의 업무 보고까지 생중계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국회에서 이렇게 해도 됩니까 진짜? 예, 밀실에서 이렇게 오고 가고 스위트룸이 오고 가고 아니 뭐 스위트룸만 오고 갔을까요? 국민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뭐 더 큰 비행기는 안 오고 갔을까? 뭐 다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네? 나는 너네들과 달라 이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로얄 반성하지 스위트 같은 않잖아요. 소리 하고 있어요. 보니파시오님 거짓말 있죠? 이건요 약이 없어요. 약이 없죠. 예, 절대 국민들 속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했잖아요. 반성하고 물러나고 속죄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앞으로 나가도 부족할 판인데.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2부에 아주 특별한 분을 좀 만나봅니다. 지난번에 이슈 1번지에 오혁진 일요시사 기자 나와서 노상원 실체를 밝혔는데 여러분 재밌게 보셨죠? 좀 더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으면 했는데 좀 더 많이 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도 오늘 모셨고 지난번에 이슈 1번지에 출연한 이후로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제보가 들어왔는지 우리가 노상원의 실체를 한꺼풀 더 벗겨보기 위해서 오늘 모셨으니까요. 2부에 많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부 함께해 주신 이정주 기자님, 정무승 변호사님, 신은규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